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에서 겪지 않아도 될 너무 큰 일을 겪은 60대 여자입니다. 제 살을 제가 스스로 깎아먹는 너무나도 엄청난 얘기라 이렇게 여러분께 얘기해도 될지 망설였지만 막막한 감정이 사무치는 밤에 누구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입에 담기도 싫은 그 끔찍한 사건이 있기 전에 저는 경기도에 사는 평범한 중년이었어요. 남들과 조금 다른 점이라 하면 남편이 결혼한 지 5년 만에 차사고로 하늘나라로 가버렸기에 저는 하나뿐인 아들을 키우느라 정말 온갖 일 다 뛰어봤답니다.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이나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을 뭐든 다 해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장까지 무사히 딸 수 있도록 제 손으로 등록금이며 월세를 대줬으니 낳은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겠지요. 뭐 여자 혼자 아이 키우며 느꼈던 서름이나 슬픔을 구구절절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없었기에 아들을 더 바르게 키우려고 매 순간 애썼지만 노력이 무색하게도 아들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유난히 남의 유혹에 약한 편이었는데 친구놈 하나를 잘못 만나더니 급히 삐딱선을 타기 시작한 거였죠. 자기가 다 컸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지만 아직 앳된 티가 나는 아들의 교복에서 담배 냄새를 처음 맡았을 때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들을 혼내도 보고 매를 들어도 봤지만 이미 머리가 커질 대로 커져버린 아들에겐 아무 소용없었죠. 아들은 친구들과 어울려서 담배도 피우고 술도 서슴없이 마시는가 하면 친구의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져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 건 그래도 아들이 동급생 폭력이나 절도 같은 청소년 범죄에 연루되진 않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아들은 부단히도 제 마음을 까맣게 태웠고 항상 저는 스트레스로 두통약을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기를 3년이 지났나? 고등학교 2학년쯤 가을 되니까 애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더군요. 당시 저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정신없이 바쁜 점심시간에 뜨거운 뚝배기를 옮기다가 손을 크게 대어 일을 못 나가고 며칠을 쉬어야 했어요. 그날은 매일 새벽까지 쏘다니던 아들이 웬일인지 일찍 들어왔지요. 손에 붕대를 칭칭 감은 채로 아들과 먹을 저녁밥을 차리려는데 아들 녀석이 제 손을 보더니 울먹이는 게 아니겠어요? 죄송해요. 엄마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 제가 잘못한 거 인정하기 무서워서 외면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아들의 진심 어린 사죄에 밥상머리 앞에서 모자가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뚝뚝 흘리던 그날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아들은 그날부터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도 가고 꽤 괜찮은 회사에도 합격했었답니다. 그런 아들이 결혼할 사람이라며 한 아가씨를 저희 집에 데리고 왔을 때는 그야말로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성준 오빠 여자친구 최은수입니다. 며느리가 될 아가씨는 너무나도 착하고 고왔습니다. 시종 생글생글 웃는 낯에 선하면서도 단단한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친구의 꽃집을 돕고 있던 아가씨의 미소에 제 아들이 첫눈에 반해 몇 번이나 끈질기게 구애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1년가량 교제를 하다가 결혼을 결심하고 저를 만나러 온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말에 따르면 며느리는 항상 밝고 긍정적인 성격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들으니 며느리의 부모님과 남동생이 어릴 적에 사고로 돌아가시고 일가 친척들도 없어 고등학교 때부터 혼자 살았다고 하는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 착하고 바르게 잘 자란 아가씨였습니다. 아들은 평소에 무뚝뚝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좋아하던 성격이었지만 며느리의 선한 영향력 때문인지 둘이 있을 때는 참 잘 웃고 말도 많이 하더군요. 그런 두 사람의 결혼은 저에게 너무 기쁜 일이었죠. 아들 결혼식장에서 고운 한복을 입고 혼주석에 앉았을 때는 결혼식 내내 몇 번이고 삐져나오는 눈물을 꾹 참아야 했습니다. 내 자리에 혼주석 중 저 혼자만 덩그러니 앉아있는 모습을 보곤 하객들 중 누구는 흉을 보며 쑥덕거렸을지도 모르지만 그때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와 아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웃는 모습을 보며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이제는 정말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생각했지요. 결혼 후 아들 내외는 정말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저희 집과 20분 거리의 동네에서 15년 된 작은 아파트 전셋집을 얻었고, 저도 아들 내외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그동안 모아온 돈을 보탤 수 있어 기뻤습니다. 아들이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며느리는 동네에서 저렴하게 나온 상가가 있다며 차곡차곡 준비하더니 작은 꽃집을 열었죠. 향기로운 꽃들이 가득 찬 꽃집에서 일하는 우리 며느리는 참 예뻤습니다. 노란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을 맞는 며느리의 모습은 그야말로 싱그러운 프리지아 꽃다발 같았어요. 며느리는 워낙 손길이 섬세하면서도 센스가 있어 꽃집은 점점 손님이 늘기 시작했지요. 저도 며느리의 꽃집을 자주 찾아가 꽃을 사오곤 했는데 며느리는 그때마다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죠. 어머님 오셨어요? 오늘 마침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튤립 들어왔는데 이거 한 다발 선물로 드릴게요. 집에 꽂아 놓으시면 분위기가 환해질 거예요. 며느리의 손길이 닿은 꽃들은 칙칙했던 집을 환하게 밝혀주었고 혼자 사는 저에게 따뜻하고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들과 몇십 년을 둘이 살던 집에 혼자 살게 되면서 집안에 사람 말소리 하나 없이 조용해지자 적적한 마음은 숨길 수가 없더군요. 그런 제가 신경이 쓰였는지 며느리는 아들 없이도 자주 저를 찾아와 주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은수예요. 아니 은수야, 어쩐 일이냐? 어쩐 일이긴요. 오늘 꽃집 쉬는 날인데 제가 너무 심심해서 어머님 보러 왔어요. 어머님, 저랑 데이트 가요. 네? 아유, 새색시가 왜 이래? 성준이랑 둘이 오붓하게 가지. 이 재미없는 시엠이랑 놀러가는 게 재밌니? 네, 저는 어머님이랑 노는 게 너무 재밌어서 어디든 같이 가고 싶은걸요? 같이 가주세요. 며느리는 불쑥 찾아와 저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기도 하고 저에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다며 옷이나 신발을 선물해 주기도 했습니다. 또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잘 나가는 곳이라며 좋은 레스토랑이나 경치 좋은 카페로 저를 데려가기도 했지요. 처음에는 젊은이들만 있는 곳을 내가 있어도 되나 싶어 민망하고 멋쩍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요즘 진짜 핫한 곳인데 파스타가 엄청 맛있다네요? 어머님 파스타 좋아하시잖아요. 같이 꼭 와보고 싶었어요. 예, 은수야, 내가 이런 곳에 와도 되겠니? 여기 다 젊은이들 뿐인데 다 늙은 내가 와서 무르리는 게 아니지 싶어서 말이야. 솔직히 남들이 흉볼 것 같아서 좀 걱정되기도 하고.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동안 아들 혼자 키우느라 너무 고생하셨는데 이제 다 키우셨으니 제일 멋지고 좋은 것만 누리기도 아까운 시간이죠. 그리고 누가 어머님 흉을 봐요? 누가 흉 보면 제가 가서 혼내드릴게요. 뭐? 너도 참. 그래도 여기 너무 비싸지 않니? 아유, 어머님, 제가 이런 말까지는 안 드리려 했는데 이런 곳 하루에 3군데 가도 괜찮을 만큼 저희 꽃집 요새 장사 잘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즐기셔도 돼요. 며느리는 걱정이 많은 저를 살갑고도 살뜰히 챙겼고 그런 모습에 저도 점점 더 마음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친해지자 며느리는 사실 어릴 적 돌아가셨던 엄마와 제가 웃는 얼굴이 너무 닮아서 저를 항상 웃게 해주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내 60평생에 그렇게 따뜻한 말을 해주는 사람은 우리 며느리가 처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안쓰러우면서도 고마운 마음에 함께 손을 붙잡고 말없이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함께 쇼핑을 다니고 커피를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지요. 며느리와 함께하는 시간은 늘 웃음과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내게 딸이 있었다면 이런 느낌일까 싶었어요. 그렇게 아들 내외가 결혼한 지 한 2년쯤 지났던 어느 날 회사에 착실하게 다니는 줄 알았던 아들이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친한 선배의 권유로 주식 투자에 나섰다가 그동안 모아온 돈을 전부 잃고 빚까지 지게 된 거였어요. 선배라는 사기꾼 작자는 투자금의 15배를 돌려준다는 달콤한 말로 아들을 꿰어내 지금 안 넣으면 손해다, 신용대출까지 받으라며 종용했답니다. 그 인간의 직장 동료며 학교 선후배, 이웃들까지 10명 넘게 줄줄이 엮인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 선배라는 작자는 결국 불법 투자 사기 혐의로 모든 걸 내팽개치고 감옥에 가게 되었고 원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으니 아들과 며느리는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전세금을 빼서 손실을 갚고
추가 대출을 받아 좁은 집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죠. 특히 절친한 선배에게 배신을 당한 아들은 큰 충격에 빠져 회사에도 사표를 냈더군요. 회사에 다닐 정신이 아니었을 뿐더러 퇴직금으로 일단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이유였지요. 낙심한 아들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사도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아들 걱정되는 마음에 반찬을 바리바리 싸서 찾아가도 피곤하다는 이유로 문을 닫고 잘 만나주질 않았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정말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꽃집 운영 시간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늘려 옆 동네 상권 손님들까지 데려왔지요. 그렇게 바쁘게 꽃집 일을 하면서도 낙담하고 있는 아들을 붙잡고 정신을 차리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런 며느리의 따뜻한 말과 지지가 아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까요? 아들은 조금씩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어나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기업 이직에 성공하게 됐어요. 저도 며느리의 강인한 모습에 감탄하며 며느리를 더욱 믿고 신뢰하게 되었지요. 다행스럽게도 며느리가 운영하는 꽃집은 계속해서 잘 됐습니다. 며느리는 손님 하나하나를 진심으로 대했고 품질이 좋은 꽃을 직접 들여와 꽃을 찾는 손님들에게 아낌없이 내주었어요. 어찌나 인심이 넉넉한지 다른 꽃집에 비해 며느리가 만든 꽃다발 크기는 못해도 배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예, 운수야. 요 앞 가게는 3만 원에 겨우 한 줌 주던데 이렇게 많이 주면 남는 게 많이 없지 않니? 어머님, 꽃은 어차피 시드니 예쁘고 싱싱할 때 많이 드리는 게 나아요. 손님이 마음에 드시면 분명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실 거고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좋지 않겠어요? 똑똑한 며느리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예쁘면서도 저렴한 꽃다발을 잘하는 집이라며 입소문을 타더니 우리 동네는 물론 옆 동네 가까운 지역에서까지 주문이 쇄도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 덕분에 아들과 며느리의 경제 상황도 점점 나아졌어요. 눈, 코 뜰 새 없이 바빠져 직원을 둘이나 뽑아야 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되자 저도 안심하고 마음을 놓았습니다. 너무 바빠서 한참 못 보다가 오랜만에 찾아온 며느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얘기하더군요. 어머니, 이번에 조건이 좋은 아파트를 찾아서 이사하려고 해요. 사시던 분이 다른 지역으로 급하게 전출을 가신다고 싸게 내놨더라고요. 아이고 은수야, 너무 잘 됐다. 네 덕분에 성준이 앞길에도 꽃이 피는구나. 너무 장하다 장해. 저희 이제 슬슬 아기도 가져보려고요. 어머니 손주 낳으면 저처럼 예뻐해 주실 거죠? 예, 그걸 말이라고 하니 듣기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온다. 내가 아기는 다 봐줄 테니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렴. 며느리의 밝은 목소리와 설렘이 가득한 표정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그렇게 2달이나 지났을까요? 그 즈음에 며느리는 조금 이상했어요. 아들은 이직한 회사에 완전히 적응해서 자주 출장을 다녔고 며느리는 그때마다 집에 혼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자주 저를 보러 와주었지만 수다를 떨다가도 멍하니 먼 곳만 보고 있는가 하면 불러도 대답을 안 하기 일쑤였죠. 죄송해요 어머님. 뭐라고 하셨죠? 이따 갈 때 성준이 좋아하는 고기나 좀 사가면 어떠냐고 했어. 은수야, 요새 많이 바쁘니? 볼 때마다 점점 살도 빠지고 안색이 영 안 좋다. 꽃집 운영도 중요하지만 너 몸도 약한데 그렇게 무리하면 안 돼. 제가 사실 저번에 고기를 먹다가 급체를 했는데 그 뒤로 요새 뭘 먹기만 하면 체하네요. 잘 못 먹어서 그런가 봐요. 얘 급체 정말 위험한 거야. 안 되겠다. 엄마랑 한의원 가서 침도 맞고 부항도 뜨고 하자. 우리 동네에 화타라고 소문난 분이 있어. 지금 가자. 아니에요. 저 정말 괜찮아요. 은수야, 너무 걱정돼서 그래. 가서 보약이라도 한 첩 지어 먹자. 응? 저는 며느리를 다독이며 한의원에 데려갔습니다. 애가 점점 말라가는 게 안쓰러워 기력을 보충하는 보약이나 지어 먹일 요량이었죠. 그런데 방문한 한의원에서 뜻밖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환자분 지금 맥박이 너무 빠르고 정수리 부분이 너무 뜨겁고 여기 누르시면 아프시죠? 몇 주째 소화가 안 되는 것도 화병 증상입니다. 예? 화병이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잠을 잘 못 자서 그런가 봐요. 오래전부터 쌓인 증상이에요. 약 지어드릴 테니 꼭 챙겨 드시고요. 환자분, 제 말 잘 들으세요. 작은 수술을 한다고 칩시다. 상처가 아물 때까지 며칠을 입원하고 요양하겠죠. 마음의 상처도 다 아물어서 새살이 돋을 때까지 충분한 휴식과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잠 잘 주무시고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드시고요. 화병은 스트레스 원인을 없애셔야 나아요. 며느리는 아무 말 않고 묵묵히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의원을 나왔는데 한 발짝 앞에 걸어가는 며느리의 마른 뒷모습이 너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세상 걱정을 다 짊어질 것 같은 발걸음이었죠. 며느리에게 무슨 걱정이 있냐고 묻자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사실은 꽃집이 너무 잘 돼서 겁이 나요. 망하기라도 하면 다시 힘들어질까 봐요. 예, 그럴 리가 있겠니? 너가 얼마나 똑똑하고 현명하게 운영을 잘하는데. 그리고 좀 망하면 어때? 그럼 나랑 같이 작은 식당 차리자. 너는 요리도 잘하고 손이 야물딱지니까 지역 맛집이 될지 누가 아니? 제 너스레에 며느리는 그제야 푸스스 웃더라고요. 그럼에도 며느리의 어깨의 짐은 조금도 덜어지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은수야, 넌 며느리가 아니고 내 딸이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엄마랑 둘이 머리를 맞대면 나을 수도 있잖니. 저는 며느리의 어깨를 다독이다가 끌어당겨 한참을 안아줬어요. 은수는 잠깐 놀란 듯 하다가 제 등을 꼭 껴안더라고요. 며느리는 생각보다 더 말라 있었고 그럼에도 그의 손길이 참 따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걱정시켜드려서 죄송해요. 저희가 요새 아이 계획도 하고 있고 꽃집 일에 이사까지 겹쳐서 제가 너무 예민한가 봐요. 은수야, 힘들면 혼자 다 하지 않아도 돼. 엄마가 뭐든 도와줄게. 아니에요, 어머님. 저 배고픈데 맛있는 케이크 먹으러 갈까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녹차 케이크 잘하는 가게가 새로 생겼대요. 며느리는 다시 밝은 모습으로 돌아가 케이크 가게에서 저와 함께 케이크를 나눠 먹었고 집에 가며 드시라며 제 손에 포장까지 들려서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가 너무나도 걱정됐지만 며느리가 평소 보이던 강하고 단단한 모습에 이것도 을에 지나갈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자다가 깨서 비몽사몽한 상태로 며느리의 전화를 받았지요. 은순이? 어머님. 그래 듣고 있다 은수야. 무슨 일 있는 거야? 은수야? 며느리는 그러고도 두어 번 어머님 하고 부르더니 한참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아무것도 아니라며 남편이 출장 가서 그런지 혼자 잠이 안 와서 전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에는 이상할 정도로 밝은 목소리로 일상적인 수다를 떨다가 이제 너무 피곤해서 자야겠다며 끊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직감이란 걸 느껴본 적이 몇 번이나 되시는지요? 저는 그때 며느리에게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생각이 직감적으로 들었습니다. 그 야밤에 망설임 없이 택시를 타고 아들 내외 집에 찾아갔더니 외출복 차림 그대로인 며느리가 문을 열며 나오더라고요. 저와 헤어지고는 집에 돌아와 내내 울었는지 고운 눈이며 코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열린 문 사이로 보이는 아들 내외 집은 깜짝 놀랄 정도로 어지러웠습니다. 제 며느리는 원체 깔끔한 성격이라 언제 집에 방문해도 진열장에 먼지 하나 없을 지경이었지요. 하지만 그날 거실엔 책들이 다 쏟아져 나와 있었고 거실 형광등 중 하나는 웬일인지 휑하니 깨져서 불이 나가버린 상태였어요. 제가 집안을 바라보며 기함을 하자 며느리가 당황해서 이야기하더군요. 어머님, 죄송해요. 사실 이사 준비를 하려고 요새 대청소를 했거든요. 버릴 것들 정리하려고 일단 뒤집어 엎었는데 정리가 안 되네요. 제 시선이 깨진 등에 머물자 며느리는 더욱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저 등은 제가 혼자 가구를 옮겨버려다 깼지 뭐예요. 성준 오빠 오면 다시 갈아달라 하려고요. 정말이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제가 몇 번이고 캐물었지만 며느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굳고 부인하더니 저를 다시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운전하는 며느리의 옆 얼굴이 이상하게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날 제가 집에 들어가지 않고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아줬다면 지금쯤 저는 은수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까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아무 일 없었던 듯 저를 찾아와 평소처럼 차를 마시고 맛있는 식당에도 같이 갔어요. 아들 내외는 예정대로 이사를 했고 집들이 날 처음 본 아파트는 너무나도 깔끔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차리고 웃는 낯으로 저를 맞았어요. 이사 때문인지 묘하게 흥분한 아들은
우리 은수 덕분에 이런 아파트에도 이사 올 수 있었다며 제 앞에서 며느리 볼에 뽀뽀까지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멍청하게도 이 잔잔한 행복이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이상하게도 밤에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몸이 피곤해서 일찍 누웠는데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한 느낌이 가득해서 여러 번 뒤척였어요. 겨우 선잠에 들었을 때쯤 이른 새벽녘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아들은 엉엉 울면서 며느리가 갑자기 숨을 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아들은 넋이 반쯤 나가 있었고 은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이미 싸늘하게 눈을 감고 있었어요.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뜻이었을까요? 저는 며느리 옆에 그대로 무너져 주저앉았습니다. 은수야, 은수야, 눈 좀 떠봐라. 아니, 엄마 왔어. 은수야, 제발. 주저앉아 부여잡은 며느리의 온몸에서는 독한 술 냄새가 진동을 하더군요. 제가 아는 며느리는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새빨개져서 술을 못 마시는 아이였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아들의 멱을 잡고 물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 은수가 왜 이래? 은수가 왜 눈을 안 뜨냐고. 엄마, 요새 은수랑 아이 문제로 자주 싸웠어요. 저는 조금 더 준비가 되면 낳고 싶었는데 은수는 바로 가지고 싶어 했고요. 최근에 심하게 다퉜다가 화해하고 싶어서 술 한잔 했는데 둘 다 오랜만에 마셔서 그런지 너무 취해버렸어요. 일어나 보니 정오가 지났는데도 은수가 침대에 누워서 움직이질 않았어요. 주변에는 수면제 약병이 굴러다니고 있었고요. 그래서 바로 119 불러서 병원으로 온 거예요. 아들 말에 따르면 요새 둘은 아이 계획 문제로 말싸움이 잦았고 화해하고 싶어 술 한잔 제안했는데 며느리가 너무 취해버렸답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평소 매일 먹던 수면제를 먹으러 하길래 아들이 말렸던 것이 마지막 기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자기도 너무 취해 어떻게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잠들었다고요. 며느리의 사인은 만취 상태에서의 수면제 과다 복용이었습니다. 경찰들이 집으로 와서 현장을 조사했지만 평소 며느리가 정기적으로 먹던 수면제 처방 기록이 있기에 형식적인 수사만 하고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건으로 종결났지요. 며느리의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제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여기에 글로 다 쓸 수는 없지만 그야말로 제 일부가 깎여 나가는 듯한 참담한 감정이었지요. 며느리의 따뜻한 미소와 배려심이 여전히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었기에 은수의 부재는 더욱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아들은 이상하게도 차분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너무 큰 슬픔에 짓눌려 넋을 놓은 줄 알았어요. 아들이 며느리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아팠지요. 전 아무런 의심도 없이 아들이야말로 사랑하는 이를 눈앞에서 하루아침에 잃었으니 감정을 정리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두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느리의 유품을 정리하던 어느 날 저는 며느리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긴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아들과의 행복한 나날들, 갈등, 그로 인해 힘들어했던 날들, 그리고 남편과 다시 잘 지내고 싶었던 마음을 낱낱이 적어놨던 거지요. 처음에는 결혼 생활의 설렘으로 가득했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며느리의 많은 걱정과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몇 번이고 눈물을 흘리고 찬물을 연신 마시며 마음을 진정해야 했습니다. 4월 12일, 오늘은 성준 오빠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부서를 옮겼다더니 지방 출장이 잦아져서 한 달에 두세 번은 2박 3일로 출장을 다닌다. 외롭지만 힘내야지. 돌아오는 날에는 오빠가 좋아하는 꽃게탕을 끓여야겠다. 4월 26일, 오빠가 요새 자꾸 물건을 잃어버린다. 내가 새로 사준 넥타이도, 땀이 많은 오빠를 위해 잘 접어서 가방에 넣어준 손수건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촬영용 방향제도 자꾸 잃어버리거나 없어졌다고 한다. 이런 일이 없었는데 내가 더 잘 챙겨야겠다. 5월 4일, 오빠와의 두 번째 결혼 기념일이다. 첫 기념일 땐 소박하지만 맛있는 저녁을 먹었었고 난 오빠가 안겨준 프리지아 꽃다발을 들고 한껏 들떠 있었지. 오직 둘만 아는 별보기 명소에 가서 서로의 어깨를 감싸고 한참 별을 바라봤었다.
가로등도 불빛도 없어서 정말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릴 것만 같은 별을 바라보면서 오빠는 꼭 행복하게 해줄 거라며 나를 꼭 안아줬다. 그 표정도 말투도 봄밤에 가득 퍼지던 프리지의 향기도 아직 너무 선한데 이제 그 사람은 없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오늘 못 들어가니까 먼저 자. 술이 잔뜩 취한 오빠의 전화로 결혼기념일은 끝이 났다. 마지막 페이지는 쓰다가 펑펑 운 것처럼 버석한 눈물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항상 밝은 모습으로 저를 대했지만 일기장에는 많은 걱정과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이제야 왜 며느리가 이렇게 위태로워 보였는지 알게 됐습니다. 아들의 무심함이 며느리를 시들게 만들었던 거지요. 그런 며느리를 더 많이 이해해주지 못한 것이 사무치게 미안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에게는 차마 이 일기장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은수가 절대 그러길 원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저는 이 일기장만은 차마 처분하지 못하고 아들이 보지 못하도록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며느리의 짐을 정리하면서 며칠간 그 집에 머무르는 동안 아들은 그새 슬픔을 회복해서 매일 거하게 술을 마시고 다녔습니다. 며느리가 운영하던 꽃집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렸고 애가 생길 것을 계획해서 샀던 35평 아파트는 혼자 살기엔 너무 버거운지 일주일에 2번씩 와서 청소해 주시는 분을 불렀다고 하더군요. 조심스럽게 아파트를 처분하고 작은 곳으로 이사를 나가면 어떻냐고 묻자 아들은 다 자기가 알아서 한다며 역정을 냈습니다. 그러더니 아파트에 친구가 들어와서 살기로 했다며 친구가 불편해할 수 있으니 이제는 안 오셔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며느리를 그리면서 하루하루 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얼핏 잠에 들었는데 꿈에 며느리가 나와서 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꿈에서도 며느리가 너무 안쓰럽고 안타까워서 꼭 안아줬습니다. 은수는 한참을 제품에서 울더니 이젠 가봐야 한다며 제품에서 벗어났어요. 은수야, 은수야, 가지 마라. 엄마랑 조금만 더 같이 있자. 응? 제가 눈물을 흘리며 애타게 불렀지만 며느리는 저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돌아가 버렸어요. 어찌나 꿈이 생생했는지 일어났더니 이부자리에 땀이 흥건하더군요. 2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변함없이 저를 살갑게 맞아주며 손을 꼭 잡아주던 며느리가 너무나도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며느리 꿈을 꾸고 일주일쯤 지나서 보험사에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며느리의 사망보험금으로 7억 원이 나왔는데 아들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라는 전화였지요. 큰 금액이다 보니 최종 지급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사망 원인에 대해 조사하는 절차가 있다고요. 보험조사관은 며느리의 죽음이 흔치 않은 일이라며 저희 집에 곧 방문해서 몇 가지를 물어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아들에게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죠. 찜찜한 기분을 감추지 못하던 차에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아들의 고등학교 학부모회에서 만났던 인연인데 저희 며느리 꽃집의 단골 손님이기도 했던 지인이었어요. 많이 망설였지만 꼭 할 말이 있다고요. 그렇게 만난 지인이 어렵게 건넨 말은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성준 엄마, 내가 진짜 이 말을 해야 하나 많이 망설였는데 말이야. 죽은 은수 씨를 봐서라도 꼭 얘기를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용기를 냈어. 성준이 만나는 여자 있어.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말에 눈앞이 하얗게 물들었습니다. 내 아들이 아내가 죽은 지 6개월도 안 된 아들에게 여자가 있다니? 말도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성준이한테 여자가 있다니? 꽤 됐어. 왜 우리 손자가 성준이 회사 근처에서 영어학원 다니잖아. 며느리 대신에 가끔 내가 애 데리러 갔다가 봤는데 둘이가 손 꼭 붙잡고 걸어가더라. 처음 본 건 작년 8월이니까 한 8개월 전이고 어제까지 서너 번 봤어. 확실해. 뭐라고? 그러니까 성준이가 작년부터 다른 여자를 만났단 소리야? 지인이 차 안에서 찍은 것 같은 사진 속에는 성준이와 앳된 얼굴의 여자가 팔짱을 끼고 즐겁게 웃으며 걷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내 아들 성준이었습니다. 저는 당장 아들을 만나 사실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에 벌떡 일어났어요. 순간 눈앞이 캄캄해져 털썩 주저앉자 지인은 놀래서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성준 엄마,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려야 돼. 자, 여기 시원한 물 좀 마시고.
냉수를 한 잔 들이키고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보험조사관의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울리는 전화를 보고 저는 오늘 담당 보험조사관과 집 방문조사 약속을 잡아놨다는 걸 기억해냈죠. 이 사람을 꼭 만나야 이 의문이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었기에 몸을 추스리고 얼른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민수 엄마, 내가 나중에 연락할게. 정말 고마워요. 성준 엄마, 괜찮겠어? 집에서 만난 조사관은 전직 경찰 수사관 출신의 풍채가 좋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얘기를 나누는 내내 미소를 띠며 친절했지만 묘하게 저를 추궁하는 느낌이 역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님, 돌아가신 며느님은 해약 항목 없는 사망보험에 3개나 중복 가입한 기록이 있고요. 매달 내는 보험료만 150만 원이었어요. 알고 계셨어요? 예? 사망보험이 3개요? 네. 보통 이렇게 사망보험을 많이 들진 않거든요. 절차상 저희가 보험료를 지급하기 전에 이렇게 부당수급 의심이 되는 건이 있으면 직접 와서 탐문을 합니다. 어머님, 제 말이 언짢고 불편하시겠지만 지금 해주시는 말씀이 어쩌면 며느님께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들 내외분이 평소에 사이가 좋았나요? 아드님에게 수상한 점이 없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뭐요? 지금 제 아들을 의심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시죠. 돌아가신 며느님 부검 결과서를 보니 알코올 농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수면제를 혼자서 먹을 정도가 아니었단 얘기예요. 두 분 사이 괜찮으셨어요? 조사관의 물음에 저는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안타까운 죽음이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왜 하질 못했을까요? 생각해보고 연락을 주겠다며 조사관을 밀어내듯이 집에서 내보내고 회사에 가 있을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가 준 디지털 번호키를 가방에 넣은 채였죠. 그날 아들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아무도 없는 집안은 너무나 적막했습니다. 그러나 현관에 있는 낯선 여자 구두와 욕실에 꽂혀있는 2개의 칫솔을 보고 저는 쓴웃음을 삼켜야 했습니다. 거실에 걸려있던 웨딩사진과 며느리가 생전에 항상 꽃을 꽂아 넣었던 꽃병들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였어요. 식탁에 어지럽게 벌려놓은 와인병과 케이크의 흔적을 지나고 아들 방의 서랍을 열어보니 처음 보는 기종의 핸드폰이 있더군요. 그 핸드폰을 열어보니 화면에는 긴 머리카락을 가진 낯선 여자가 아들과 얼굴을 맞대고 찍은 사진이 떡하니 보였어요. 지인의 사진에서 봤던 그 여자였죠. 아들은 대담하게도 비밀번호도 걸어놓지 않았더군요.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열어보니 차마 입에 담기도 싫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진을 거슬러 올라가 날짜를 보니 이 상간 남녀들은 결혼 직후부터 만남을 지속한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역한 감정이 몰려와 헛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정신 차리고 핸드폰의 문자함을 보자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와이프는 너무 착하기만 해서 재미가 없다. 너랑 있으면 너무 짜릿하고 흥분된다는 메시지와 와이프가 아이를 너무 원하지만 애가 있으면 이혼이 힘드니 비타민 챙겨주는 척 매일 같은 시간에 몰래 피임약을 먹였다는 메시지. 걔 사망보험금이 7억이란다. 잘 넘기고 이 돈으로 둘이 해외 나가서 살자는 메시지. 이왕 먹일 거 도수가 센 술로 골라서 먹이자며 논의하는 아들과 내연녀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내용에 오히려 머리가 점점 맑아지는 느낌이 들 지경이었지요. 길고 긴 메시지는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핸드폰을 헷갈리지 말고 이걸로만 주고받아야 한다며 단속하는 내용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 같지도 않은 두 상간 남녀가 착한 운수를 해치려고 오래전부터 계획한 것이었어요. 머리가 핑 돌아 잠시 주저앉았지만 스스로 뺨을 때려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나오면서 112를 누르려는 순간 저는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끔찍한 그 뻔뻔한 인간과 현관에서 마주치고 말았어요. 아들은 상황을 파악한 듯 저를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내 배에서 나와 30년 넘게 본 얼굴인데 그 순간 왜 이렇게 아들이 징그럽고 소름이 끼쳤을까요? 엄마, 보셨어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제가 아니고 은수가 먼저 바람 폈어요. 그래서 저도 홧김에 다른 사람 만나는 신용만 한 거지. 제가 은수 안 죽였어요. 지가 혼자 약 먹고 죽은 거예요. 사고였다고요. 엄마, 제발. 아들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들을 봐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끼던 감정은 가슴속에서부터 뜨거운 천불이 화드득 올라오는 것 같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분노였어요.
사람이 머리끝까지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초인적인 힘이 나온다고 하던가요? 저는 아들의 뜨거운 손을 뿌리치고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비켜!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라. 네가 아무리 모자란 짓을 했어도 은수는 그래도 신랑이라고 그렇게 부단한 노력을 했는데 너는 끝까지 은수 탓을 하는구나. 네가 은수를 죽였어. 내 며느리, 아니 내 딸 은수를! 제가 악에 받쳐 말하자 아들은 너무 놀라 충격을 받은 듯 손을 놓고 멍하니 있더군요. 저는 그렇게 증거자료가 있는 핸드폰을 가지고 제 손으로 아들을 직접 신고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아들의 핸드폰은 불법 대포폰이었고 나중에 걸리지 않게 대포폰을 발급받아 아내 보험금 수령, 술 먹고 수면제 먹으면 등의 입에도 담기 싫은 내용을 검색해서 실행에 옮긴 거였어요. 아들은 자기보다 잘난 며느리를 항상 시기하고 질투했다고 합니다. 자기 기분이 나쁘면 며느리에게 손찌검을 하기도 했고 기분이 좋으면 한없이 지켜세웠다고 자백했어요. 그러다 밖으로 눈을 돌려 어린 여자와 외도를 했고 여러 번 며느리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며느리가 이혼을 거부한 것이었어요. 이에 앙심을 품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며느리를 해칠 계획을 세웠던 거였죠. 주변 이웃들의 증언으로 평소 아들이 며느리와 큰 소리를 내며 싸우고 물건을 던지기도 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며느리 집에 갔을 때 어지러웠던 집은 아들이 홧김에 다 엎어서 난장판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지 못한 일로 눈물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 마음에 사무쳐 매일 밤 가슴을 치지만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현재 아들과 내연녀는 수감 중에 있으며 오랫동안 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지른 잘못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자 그 아이의 업보겠지요. 제 삶에 있어 모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저도 아들을 잘못 키운 업보를 받은 셈입니다. 젊은 시절 아들을 낳아 기르며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여느 어미처럼 내 아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주길, 남을 배려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랬죠. 그러나 아들이 저지른 일은 너무도 끔찍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수감된 이후로 한 번도 면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가지 않을 생각이고요. 제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제 아들이 그렇게 교도소에 갔는지 모릅니다. 저희 모자를 알고 있는 그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세상과 벽을 쳤다고 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시겠네요. 아무도 없는 집에 문을 열고 들어오면 어머님 하면서 환하게 웃는 제 며느리가 금방이라도 어디선가 나올 것 같아서 사무치게 외롭고 괴롭습니다. 제 집에는 빗장을 걸어 잠갔어도 거리는 벌써 여름이네요. 길가에 이름 모를 풀꽃들이 만발하니 한여름에 태어나 참 밝고 싱그러웠던 며느리 생각이 더 진하게 나더군요. 이번 주에는 며느리가 있는 추모공원에 가서 그 아이의 안녕을 빌어줘야겠습니다. 우리 은수가 좋아했던 프리지아를 한 다발 가득 사서요. 멀리 떠난 며느리를 기억하고 그의 명예를 지켜주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니 저와 함께 슬퍼해 주시고 가여운 은수의 명복을 빌어주시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서로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세요. 저에겐 이제 그럴 수 있던 날이 그야말로 꿈만 같습니다. 하늘이 어쩜 이렇게 저에게 무심할까 싶지만 그래도 힘내서 살아봐야지요. 이만 마치겠습니다.